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도 미래책방 좋은 책을 여러분들과 지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미치오 카쿠가 들려주는 양자 컴퓨터 이야기라고, 양자 컴퓨터의 미래라는 책이에요. 미치오 카쿠는 이제 국내에서 이제 지금 제가 올린 그 유튜브의 동영상은 뭐 여러분도 볼 수 있고 조회수가 저도 볼 수 있는데, 미치오 카쿠의 책은 항상 조회수가 엄청 높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물리학을 전공하진 않았는데 미초카쿠가 하는 이 물리학 이야기는 저 같은 문과 출신 이제 사람, 물론 제가 융합적으로 공부를 하는 사람이지만 쉽게 술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이야기로 전달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정보의 전달의 가독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제 물론 제 미래에 대한 얘기는 어떻게 보면 확정적인 전망을 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높은 조회수를 기대하며 제가 미치오 카쿠의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이제 항상 비슷한 이제 패턴으로 작가 작품 이야기를 하다가 책 내용 얘기하다가, 그리고 이제 이제 제가 평가를 내리는 게 있습니다. 이게 미치오 카쿠예요. 이제 그는 천재 중에 천재입니다. 이제 47년생이고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캘리포니아 산호세, 태어난 곳이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부모가 이게 알기로는 이제 46년쯤에 이제 미초카고가 장남이니까 이제 전쟁 패전 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갔는데, 아마 가조 이식으로처럼 영국으로 이민 간, 가조 이식으로는 어렸을 때 갔죠. 한 5살, 6살 때까지 일본에 살다가 이제 아마 부모의 아버지가 그쪽 엔지니어 쪽이었을 것 같은데, 그리고 이제 산호세에 그렇게 명문 고등학교에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버드대에 66년도에, 예, 그것도 물리학과가 하버드대는 뭐 아시겠지만 의대는 옛날 미국은 의전원 체제였잖아요. 가장 그쪽 들어가기 힘든 학과는 그때는 컴퓨터공학과가 아니었을 테니까 물리학과였을 텐데 거기서 수석 입학을 했습니다. 일본계 물리학자인, 그리고 졸업도 수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하버드가 제대로 고른 거죠.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는 입학사정관제를 통해서 우수성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리는 다 소논문 사교육 뭐 어쩌고 이러면서 다 금지시켰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하버드대를 뭐 GPA로 그리고 SAT로 들어간 게 아니라 이 미치오 카쿠는 실험 그 소논문으로 들어간 겁니다. 입자 가속기를 실험을 해가지고, 저도 뭐 그 내용을 뭐 어떻게 보면 이제 제가 이제 이해를 완전히 하지 못해가지고 설명드리기 힘들지만, 어떤 쉬운 실험을 통해 가지고 밑자 가속기가 이론적으로 가능하다는 거를 이미 67년도에 저거 하고, 그리고 나서 지금 뭐 이제 유럽에서 입자 가속기가 이제 나왔던 얘기죠. 그래서 그 아마 이제 입학 사정을 하는 뭐 하버드 물리학과 교수들이 천재 중에 천재 진짜 낫다고, 제이 아인슈타인 낫다고.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아인슈타인급의 어떤 물리학자도 아인슈타인과 비교되면은 그저 초라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근데 일단은 촉근 이론이라고 그쵸, 아인슈타인과 양자 중력 이론을 합친 그쪽 분야의 어떤, 그쵸, 하나의 어떻게 보면 이제 현재의 물질 세계를, 우주 세계를 가장 잘 설명하는 촉근 이론의 어떤 설립자이기도, 리차드 러스킨과 함께 설립자이기도 하죠. 예. 그리고 엄청나게 수학을 잘했던 사람인데 엄청나게 말도 잘하고요. 그리고 이분이 BBC에서 수많은 다큐를 통해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어요. 그래서 그 만난 사람들 얘기 인터뷰를 쓰고, 그리고 어, 이분이 엄청나게 영화를 많이 보고 책도 많이 읽고 소설도 SF 소설도 많이 읽고 해서 음악 얘기도 잘하고, 그래서 정말 다변에 달변에, 그리고 박학다식에, 그리고 진짜 수학의 천재지만 수학 얘기 하나 없이 그냥 글자로만 풀어가는 그런 점에서 저는 정말 미치오 카쿠만한 물리학자를, 최근에 카를로 로벨리가 뜨고 있지만 저는 없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세계 최고의 과학 커뮤니케이터는 미치오 카쿠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가 항상 미래에 관심이 많죠. 그러면서 역사 얘기도 같이 하는데 이번 양자 컴퓨터에 꽂혔어요. 그래서 퀀텀 슈프리마시니까, 정확히는 퀀텀 컴퓨터가 아니라 퀀텀 슈프리마시는 양자 우위란 뜻으로, 이게 무슨 얘기냐면 양자 컴퓨터에는 아직, 지금 쉽게 말하면 아직 시제품이 나와 있는 게 아니고 이론적으로, 그리고 칩 정도가 나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어떤 절대적인 우위를 정할 수 있는, 그쵸, 슈프리머시가, 그쵸, 어떻게 보면 빠르면 조만간 어떤 보일 것 같은데요. 그거에 대한 어떤 이제 쉽게 말하면 전망, 큰 그림을 그린 책입니다. 그가 양자 컴퓨터에 꽂힌 이유는 간단한데요.
일단은 그것부터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실물은 아직 없습니다. 지금 아이온큐가 이게 우리나라 한국의 김정상 박사가 창립 멤버로 설립해서 우리나라의 서학개미들이 제가 알기로는 조 단위로 갖고 있는 주식입니다. 지금 시총이 안 할 때 6조까지 갔었죠. 예. 이 아이온큐라는 회사에서 이것도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게 덩치가 얼마나 클지 이게 정말 이제 이런 거 아직은 몰라요. 아직은 이론만 있고 아직은 칩만 공개되어 있는 상태니까요. 이게 돈은 몰리고요. 이 푸사이 퀀텀이라고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겠지만 요 회사가 저는 프로토타입도 없이 데모 버전도 없이 설계도 하나만으로 투자를 31억 달러를 받았대요. 야, 저도 진짜 지금은 AI랑 인공지능과 반도체가 모든 걸 흡수하고 있지만 그 테마에 질려버리면은 다시 2차 전지나 전기 자동차로 갈까? 저는 그럴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새로운 걸 찾을 텐데 저는 그래서 지금 미리 아이온큐나 이런 업체에 들어가는 거는 저는 굉장히 현명한 전략으로 생각해요. 누가 승자가 될지 몰라요. 그렇지만 승자는 그 분야에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푸사일 퀀텀이라는 회사가 역시 등장하는데요. 예, 30억 달러 장난이 아니죠. 저 설계도 하나 저도 멋지게 그려가지고 4조를 펀딩을 받을 수 있으려면 그쵸? 예. 그런 지금 실리콘밸리에 돈은 많으니까요. 이미 미국과 중국의 전쟁은 이미 끝났고 사실상 미국의 승리로 모든 이제 돈은 다 빅테크가 빨아들여 가지고 그저 여기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예. MS도 투자하고 구글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습니다. 구글이 역시 이게 바로 순다라 피차예요. 예, 구글이 이제 순다라 피차이가 약간 MS의 어떤 강력한 도전에 소위 말하면 이제 검색 엔진과 인공지능에서 약간 그쵸? 예, 뭐 기존의 어떤 스탠스 어떤 이 포지션에서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닌가 싶은데 요 바로 이게 양자 컴퓨터 칩이거든요. 구글 방식은 제가 이따 말씀을 드리는데 구글은 조금 다른 방식의 지금 구글은 이제 큐비트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구글의 큐비트는 굉장히 아직은 적어요. 56 큐비트인가 이럴 거예요. 지금 현재. 근데 그만큼 빨리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면 구글이 표준을 차지할 수도 있습니다. 0과 1이 아니라 큐비트냐. 이게 이것만 이해해도 사실은 저도 뭐 양자역학을 전공한 사람도 아니고 물리학의 그쵸? 예. 좀 이제 물자랑도 그쵸. 그러니까 물질적인 삶을 산다. 이거랑 물리학은 연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물질적인 삶을 살지만 유물론적으로 갖고 있지만 물리학은 자신이 없지만 저는 이렇게 이해했는데요. 제가 이해한 그대로를 미적하고 옆에 있다면 맞습니다라고 할 거예요. 0과 1이 컴퓨터의 언어잖아요. 컴퓨터는 yes or no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답이야? yes, 1, 답이 아니야, 5.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중간이 없는 거예요. 0과 1 사이에 무중무장. 그게 0과 1 사이에 얼마나 많아요? 무한히 있을 수 있어요. 쪼개면은. 그쵸? 예. 근데 쪼개는 숫자가 100단이냐, 50단이냐, 900단이냐, 9999냐. 여기에 따라 가지고 그 쪼개는 단위수를 큐비트라고 하고 그 정보들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고 있다는. 즉 0과 1만 있으면 비트가 두 개니까 한 컴퓨터에서 그쵸? 한 번에 계산할 거를 그 중간에 큐비트를 통해서 쉽게 말하면 수천 번, 수만 번까지 계산할 수 있는 요게 바로 쉽게 말하면 같은 디지털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만 하죠. 아예 컴퓨터로 불가능한 거. 예를 들어서 저 여자가 나를 사랑할 가능성이 몇 퍼센트야. 이런 걸 계산하라는 건 저는 이건 그쵸 인간의 심리를 어떻게 할 수가 물론 그것도 먼 훗날엔 또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불가능하니까 그런 것들은 말고 나머지는 컴퓨터가 할 수 있는 것들은 빨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계산이 100년 걸리는 거를 뭐 3초 만에 끝낸다든지 이렇게. 이게 바로 큐비트입니다. 그래서 지금 큐비트가 제가 알기로는 IBM이 개발하고 있는 게 가장 그쵸 큐비트가 많은 지금 그러니까 0과 1 사이에 그쵸 0도 아니고 1도 아닌 어정쩡한 중첩 양자 얽힘을 이용하는 큐비트인데 그걸 466개인가 그 제가 알기로는 그저 IBM도 뛰어들었는데 IBM은 그쵸 현재 453개 그 다음에 중국도 이쪽 분야의 모든 걸 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과학기술대학교에서 만드는 건 76개 그리고 구글은 72개, 구글은 두 개 모델을 하고 있어요. 시카모아랑 브리슬론 그리고 이게 72, 53이 그런거고요. 그리고 인텔도 이쪽에 뛰어들었죠. 인텔이 가장 큐비트가 낮으니까 가장 먼저 나올 수 있겠죠. 큐비트가 낮다는 건 그만큼 실수의 오류의 이런 가능성도 적다는 뜻이고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이런 0과 1이 아니고 그 중첩된 상태에서 계산을 어디서 하고 있냐? 컴퓨터도 저장 공간이 물리적으로 분명히 있는데 바로 요겁니다. 양자 중첩, 양자 얽힘, 그리고 관측의 역량 이런 저희 말하면 양자 역학에 관련된 이 어려운 얘기들이 다 양자 컴퓨터에 관련되어 있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상태. 저는 무슨 얘기냐면요. 가장 양자 역학을 잘 설명하고 있는 것은 미치오 카쿠의 이 말. 쉽게 말하면
죽음이냐 사느냐 그것이 문제로라는 햄릿의 고민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햄릿의 머릿속에 상상되는 죽음 이후에 그게 실제 모습이었어요. 그리고 죽지 않고 그쵸 쉽게 말하면 삼촌에게 그쵸 예, 충성을 바치는 그 상태가 중첩인 거예요. 그리고 그게 기본적으로 얽혀 있어 가지고 이 넓은 우주 아니면 또 다른 우주가 평행 우주라면 그 우주에서는 내가 선택하지 않은 다른 우주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이게 무슨 말도 안 돼. 그렇지만 요즘에 SF 영화에서 뭐 양자 얽힘이랑 좀 뭐 이제 쉽게 말하면 그 앤트맨 같은 마블 애니메이션이나 마블 이제 영화에서도 나오는데 그리고 무슨 얘기냐면요. 그런 어정쩡한 가능성의 상태. 이거 라이프니츠가 얘기했던 초산자 뭐 이런 거랑도 비슷한 거예요. 무슨 얘기냐? 그중에 하나만 현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현실은 그쵸. 쉽게 말하면 나머지 현실은 사라지는 게 아니고 다른 우주에 가서 또 현실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미치게 만들죠, 사람을. 그래 가지고 이게 평행 우주란 얘긴데요. 이게 평행 우주란 책으로 이 미치오 카쿠가 대중적으로 알려진 거잖아요. 이 평행 우주는 정말 이제 정말 많이 읽혔고 예, 우리나라에서도 수만 권이 팔렸는데 그 어려운 얘기를 하는데 그걸 정말 재밌게 하잖아요. 그래서 평행 우주는 당시 서울대 의대를 가는 학생 자소서에도 제가 발견이 되고 그렇죠. 평행 우주에 대해 관심이 있다는 얘기는 그렇죠. 현실에서는 또 다른 나이가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책에도 나오는데 평행 우주를 이제 처음 얘기했던 사람이 에버렛이라는 다섯의 그죠 60년대 초반에 다세계 해석을 그쵸? 예, 다른 세계의 가능성, 슈레딩거의 고양이를 조금 더 발전시킨 모델이죠. 그거를 논문을 썼던 에버렛의 논문을 먼저 읽었어요. 필립 K 디딕이라는 그런 선구적인 SF 작가가. 그래서 필립 K 디딕이 그걸 가지고 소설을 쓴 게 미국 사람들이 SF 소설 중에 평행 우주를 얘기할 때 가장 미국이 아니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얘기하는 화제되는 평행 우주는 뭐냐면요. 히틀러가 이긴 전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럴 수 있었겠죠? 저는 뭐 이건 또 갑자기 또 2차 세계대전 얘기인데 양자의 역학을 얘기하려면 2차 세계대전을 얘기하지 않고 그죠 하이젠베르크나 그죠 슈레딩거나 그죠 아인슈타인을 얘기하지 않을 수 없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그거 선택이거든요. 히틀러에게는 선택지가 분명히 있었죠. 뭐냐면 그냥 약간의 희생을 무릅쓰고 영국이 그저 좀 만만하니까 그러면 해군력은 세지만 영국은 육군력이 약하잖아요. 그러면 상륙했으면 돼요. 그냥 공중전으로 무모하게 소모전 펼치지 않고. 그럼 상륙했으면 초기에 그쵸 노르만디 상륙작전 좀 피해는 입었겠지만 결국은 영국을 정복했을 거예요. 그러면 히틀러는 영국이란 나라를 같은 게르만족 출신이고 아리안족이고 그래서 멸망시킬 대영 제국을 그럴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걸 처칠은 그걸 몰랐다고 하나 그걸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고 아니면 처칠의 어떻게 보면 영국 내에 있는 유대인들이 다 죽을 거를 예상했든지 하여튼 그런 상황에서 쉽게 말하면 어, 영국의 숨통을 꿀 수 있는 길을 선택지를 분명히 히틀러는 있었거든요. 뭐냐면 히틀러는 10만 명의 군대만 보내서 영국의 이집트랑 하고 있는 이제 몽고메리 장군의 영국 수십만 명의 부대랑 그리고 미군까지 했을 때 이 선택지에 거기에 한 50만 명만 얹혔어도 영국은 이집트를 먹고 그리고 이란은 그 당시에 완전히 왕이 나중에 이란 왕은 영국이 바꿉니다. 영국이 이란이 그때 페르시아의 어떤 보면 약간 준식민지 상태였기 때문에 그 왕이 아리안족 얘기가 나오자마자 뻑가가지고 왜냐면 이란이라는 나라가 아리안의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히틀러의 추종자였거든요. 그래서 페르시아까지 먹고 그랬으면요. 영국이 그럼 쉽게 말하면 이집트랑 쉽게 말하면 저 수에즈 운하까지 차원하고 그러면은 그리고 지브랄터 해협을 봉쇄해 버리면요. 석유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처칠이 아니라 처칠 할아버지라도 불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소련이랑은 이미 동맹을 맺었으니까. 그리고 영국의 해군력을 이용해서 그리고 자기네들 공군력을 이용해서 미국을 쳤으면요. 미국이란 나라도 그 당시에 그렇게 아시겠지만 독일보다 훨씬 약한 일본한테도 쫄쫄맸던 미군의 초반의 군사력으로는 독일을 이길 수가 없었겠죠. 그러면 어느 한쪽 우주에서는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게 바로 플리케이기드 소설 그쵸? 예, 바로 높은 더맨 인더 하이캐슬입니다. 요게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게 더맨 인더 하이캐슬의 출발이 1934년도에 루즈벨트가 그때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누굴 총격 살인을 하려고 했는데 그 살인 미수로 끝났어요. 왜냐? 찰까닥 하는데 그게 결세가 안 걸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순전히 그거는 우연인 거죠. 그 화학상 그 쉽게 말하면 그 결세 그 어떤 총알을 올리는데 방아쇠에서 벌기는 화학적 상태의 그 변화에 따라 가지고 그게 발사됐으면 그 자리에서 루즈벨트가 직살했으면요. 그러면 민주당이 지리멸렬하거나 다시 그쵸 독일이나 아니면 일본 쪽에 어떤 관대한 공화당 정부가 다시 들어섰다 이러면요 그렇게 세상은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미국이 히틀러가 절반 그리고 일본이 절반을 점령당해서 벌어지는 얘기를 저거 한 거고 아시겠지만 아리안족의 어떤 저 위대함을 좀 믿고 있는 그쪽 본인이 그 이제 그쪽
스칸디나비아 반도 출신인 그 아마존의 제프 베이조스가 이 소설을 너무 좋아해 가지고 그쵸. 이거는 그 일본이랑 독일이 세계를 제패하고 특히 일본 얘기는 한국이나 중국에서 싫어할 텐데도 불구하고 아마존의 간판적으로 찍기도 했죠. 이런 얘기들이 그렇게 쉽게 말하면 모든 것은 가능성으로 존재하는데 그것이 조금이라도 양자 상태성 관측만으로도 그것이 결정적으로 돼버린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나머지는 다 사라지고 그것만이 오직 현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보면 양자 컴퓨터 큐비트도 다 계산을 다 해놓고 답은 쉽게 말하면 최대한 빨리 100년에 걸릴 걸 2초 만에 알려주는데 그거는 100년에 말칠 계산을 다른 어디선가서 다 하고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게 바로 평행 우주라는 게 저는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쵸? 예. 있다면 도대체 우주가 몇 개나 되는 거예요? 저만 해도 제가 하루에 100번은 선택을 할 텐데 100번이 뭡니까? 24시간 동안 자는 꿈을 꾸면서도 선택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하루에 5만 가지 생각을 한다면은 그러면 인류가 지금까지 호모사피엔스가 1100억 명이 선택을 한 번만 해서 바꾸라도 우주가 달라진다고 한다면 도대체 우주는 그쵸? 무한이 나와야 돼. 이건 무한의 우주의 가능성은 존재하고 있어요. 이건 근데 실측을 할 수가 없어 그렇죠. 불교적 세계관도 그렇잖아요. 평행 우주죠. 그쵸? 예. 그러면 양자 컴퓨터는 무슨 얘기냐면요. 여기서 쉽게 말하면 그 많은 계산, 그 많은 경우의 수의 계산들을 다 평행 우주에서 다 해보고 이거는 영화 마블의 그 엔드맨에서 그 엔드게임에서도 나온 거예요. 어벤져스에서도 평행 우주에서 다 계산해봐가지고 그리고 거기서 유일한 승리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그걸 가지고 엔드게임에서 그쵸? 예, 그걸 승리를 어벤져스들이 하잖아요. 그 계산을 바로 양자 컴퓨터가 계산하고 있다는 거니까 이게 평행 우주랑도 예. 네, 그럼 평행 우주는 정말 있을까요? 예, 평행 우주를 꿈꾸는 드라마나 영화가 너무 많다는 거는 간단합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그렇죠? 지나온 과거를 후회하기 때문에 우리가 SF 영화를 보면 다 미래 과거로 돌아가서 바꾸고 싶은 거예요. 선택을 후회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야, 너는 어디선가 재벌로 살고 있을 테니까 그걸 만족하고 여기서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평행 우주를 빌려서 가지고 계산하고 있다. 이게 정말 SF적인 상상력 같기도 한데 이게 이 미치오 카쿠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하튼간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많은 계산들을 평행 우주. 그래서 초전 대체가 양자 컴퓨터랑 또 상관이 있어요. 왜냐하면 양자 컴퓨터를 그 가는 계산력을 하려면요. 그 쉽게 말하면 초전도초, 마이너스 273K 절대 온도까지 그때까지 그쵸? 쉽게 말하면 그 이제 어떤 얼려놓고 그런 냉각이 필요하잖아요. 그때 상태에서도 쉽게 말하면 이제 전기가 통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것이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게 초전됐잖아요. 그래서 그 연구도 결국에 양자 컴퓨터랑 연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초전 영자 컴퓨터에는 필연적으로 그저 강력한 어떤 뭐 지금 그 뭐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잖아요. AI를 갖다 그쵸 액체 속에 처박는다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들보다 뛰어넘는 뭔가가 있어야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쉽게 개발이 되거나 쉽게 실물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저는 미래가 여기 있다고는 저는 이치오 카쿠의 생각에 동의를 왜 인류의 미래가 걸려 있다고 말하냐. 그 얘기는 이거 에너지, 식량, 기후, 의료 이 네 가지잖아요. 인간은 먹어야 살고 인간은 이동해야 살고 그리고 이 지구에서밖에 살 수 없고 제가 볼 때 뭐 화성까지 간다는 일론 머스크의 계획은 난센스인 것 같고요. 화성에 간다고 해서 화성을 테라포밍 하려는 기술조차 그거는 몇백 년, 몇천 년 후 얘기인 것 같고 의료가 더 가능성이 있죠. 일단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 중에 부자들은요. 가난한 사람과 부자들은 차이점이 뭐냐면요. 가난한 사람들은 진짜 돈 없이 늙는 거에 비참을 하기 때문에 차라리 빨리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게 그게 가난한 사람들이고요. 부자는 영생을 꿈꾸는 거예요. 그래서 의료에 돈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도 그쵸 젠슨왕도 컴퓨터공학 하지 마. 대신 생명공학을 해. 왜냐? 자기가 그쪽에 돈을 투자할 거고 자기도 젠슨왕도 왜 100세 아니 200살까지 살고 싶겠죠. 그리고 젊은 샘 헬트만도 지금 56개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돈 많이 투자하고 있는 투자 거는요. 지금은 이제 AI 반도체나 그쪽에 투자하려고 하는 것 같아. 지금 생명공학 쪽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래를 양자 컴퓨터가 지고 있는 거예요. 신념과 에너지는 이 사람 바로 이게 옆에 있던 2차선 얘기를 필치 하버거든요. 예, 바로 이게 생긴 건 유대인 같이 생기지 않았지만 유대인이고요. 유대인 중에서 가장 그러니까 유대인 중에는요. 이렇게 세 가지 층위가 있어요. 첫째, 프리츠 하버. 나는 유대인이 아니라 난 독일인이다. 나의 조국은 독일이다. 그래서 독일이 꼭 이해하고 독일이 영국을 꺾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거고. 두 번째는 막스 보론입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긴 한데 어떤 세속적인 유대인이고요. 세 번째가 나는 독일인이라기보다는 난 유대인이다. 그래서 나는
나는 독일에 살았고 독일에 수많은 친구들이 있고 수많은 지인들이 있지만 독일에 수백만 명이 그쵸? 예, 원자폭탄을 맞아 뒤지는 죄송합니다. 죽는 한이 있더라도 원자폭탄을 개발을 해야 한다라고 해서 왜냐 히틀러가 개발하는 순간 히틀러는 미국의 100% 확률로 사실은 그 아인슈타인도 몰랐는데 미국 독일이 얼마나 그쵸? 로켓 기술이나 이쪽이 발전하고 있는지를 몰랐죠. ICBM도 이미 사실상 히틀러 시절에 V1, V2가 개발한 거잖아요. 거기다가 원자폭탄 달아가지고 뉴욕에다 갖다 썼으면요. 영화 그 드라마 바로 그 너맨 인더 하이캐슬이 그 얘기거든요. 워싱턴에 써가지고 항복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됐을 거예요. 이게 프리츠 하버가 100년 전에 만들었던 이 보버 하슈법이 하버 보슈법이 이 수준에서 지금 인간의 어떤 소위 말하면 이제 식량 생산은 전혀 발전하지 않고 그대로거든요. 근데 하버 보슈법의 그 복잡한 방정식을 개선해서 쉽게 말하면 식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쵸? 그 역할을 양자 컴퓨터가 하고 있다. 환경 문제 또한 이게 핵 융합 핵 쉽게 말하면 모든 화석 연료는 다 지구를 네, 파멸로 이끄는 파산으로 이끄는 길이잖아요. 근데 양자 컴퓨터는 이 핵 융합로는 이것도 이 기술일 뿐이고 아직은 실현된 뭐 지금 소련의 러시아의 구토카몽로가 있는데 그것이 완벽하게 지금 생산할 수 없는 그런 저거잖아요. 그래서 핵 융합로를 통해서 화석 연료 제로 그런 상태로부터 쉽게 말하면 각종 양자 컴퓨터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의 수를 통해 가지고 지구의 환경이나 이런 것들을 쉽게 말하면 제어할 수 있고 기후 문제를 완벽히 통제할 수 있는 이 수많은 변수들이 기후 문제에 달려 있기 때문에 뭐 인간의 주식의 주가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보다 더 하잖아요. 기후 문제 같은 경우. 그거를 양자 컴퓨터가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그리고 인류의 문제는 양자 컴퓨터와 이 기술이 만나 인류를 영생으로 이끌 거라는 거예요.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가이거든요. 크리스퍼는 제가 이제 책을 열심히 읽고 코드 브레이커랑 저는 의대를 가려는 학생들을 많이 지도해서 그 뭐 제니퍼 다운 누나 책을 저는 옛날부터 읽혔어요. 그래서 이 카스9이라는 방식을 통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편집을 이용해서 유전병을 막고 노화를 막는다. 노화는 유전자니까. 근데 요게 조금 저는 요 부분에서 조금 저는 그 제가 저는 의사는 아니고 의대를 나오진 않았지만 약간 네. 이제 그거예요. 이제 인간의 이 쉽게 말하면 유전자를 검색을 하면요. 빨리 죽는 사람, 늙는 사람, 빨리 늙는 사람, 늙게 늙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다 유전자를 분석을 해 가지고 쉽게 말하면 빨리 늙는 거나 그리고 일찍 죽는 유전자를 없애버리면 된다는 얘기인데 인간의 건강이나 인간의 의료는요. 유전자는 한 50% 정도 차지하고요. 나머지 50%가 환경이나 자기 선택이나 습관이거든요. 그걸 몽땅 그려서 한국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 문제는 물론 유전자가 제일 중요하지만 그래 유전자만으로 과연 인간의 의료를 그죠? 예. 유전자가 내가 좋은 유전자를 타고나고 유전병이 사라졌어. 근데 내가 진짜 먹는 거 어떤 단 거에 대한 중독을 끊지 못해 가지고 먹으면 결국에 당뇨가 오고 요즘에 미보비 때문에 당뇨가 늦게 올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의료 문제에 대해서는 내가 완벽히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 얘기인데요. 누가 시장을 독식할까요? 저는 양자 컴퓨터가 온다는 쪽에 확신을 걸고 있고 제가 이제 엔비디아의 어떤 이제 독식을 AI 반도체의 독식을 예언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엔비디아를 좀 싸게 들어가가지고 지금 아주 좋은 그쵸? 예, 소재지만 이제 저는 차세대 엔비디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요 6가지 중에서 초전도 양자 컴퓨터 요거는 초전도 기술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걸 약간의 설명을 드리면요. 초전도 양자 컴퓨터는 이게 바로 구글이에요. 구글이 이제 맞아 이제 IBM도 이 방식입니다. 그래서 100큐비트 정도를 넘어선 양자 프로세서 개발을 했고 디지털 컴퓨터 산업계에서 이미 개발해 놓은 기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요. 실리콘밸리의 기업들도 이제 온도를 절대 영도보다 몇 분의 1도에 좀 약간 높은 정도로 극저온을 낮춰서 그쵸? 회로 자체가 양자역학의 법칙을 따르게 만드는 거예요. 초전도 양자 컴퓨터입니다. 요거는 구글이랑 IBM이랑 인텔 이런 데가 그리고 이온트랩 양자 컴퓨터가 요게 바로 우리나라의 김정상 박사가 세운 회사 바로 아이온큐가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전기적으로 중성인 원자에서 원전자 몇 개를 떼어내면 양전할 띤 이온이 되고요. 이온은 전기장과 자기장으로 만든 더 트랩이죠.에 가둬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의 덧안에 다수의 이온을 가둬두면 결맞음 상태의 큐비트처럼 그렇죠? 동일한 모드로 진동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전자의 스품이 얽힘 상태의 0을 전달하고 스핀이 다운인 상태에서 1을 할당하는 이게 0과 1을 동시에 할당하는 거잖아요. 양자체계 이상한 효과로 인해서 두 상태가 중첩된 중간 상태가 존재하고 이거 여기를 그쵸 쉽게 말하면 계산할 수 있는 요게 아이언큐에 투자하신 분들은 이게 시장의 포맷을 쉽게 말하면 플랫폼이 될 것이다 라는 거죠. 광양자 컴퓨터는요 요게
중국이 시도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거는 그거예요. 이제 전자 대신에 레이저빔으로 계산하는 양자 컴퓨터입니다. 요게 광학적 컴퓨터가 빛이 두 가지 이상의 방향으로 진동하는 특성을 이용한 컴퓨터로, 예를 들어 빛은 상하로도 이동할 수도 있고 좌우로 이동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이제 그런 이게 양자, 그리고 네 번째가 실리콘 광양자 컴퓨터는요. 요게 이 바로 이제 제가 볼 때 저는 미치오 카쿠랑 인터뷰하고 싶은데, 미치오 카쿠의 팬으로서 당신은 만약에 지금 내 생각에는 뭐 아마 투자도 할 것 같은데 요 실리콘 광양자 컴퓨터가 가장 그쵸 미래에 뜰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앞에 보였던 푸사이 퀀텀이 이 회사가, 근데 이 회사는 이제 뭐냐면요, 이제 큐비트가 높을수록 그쵸 오류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쵸, 예, 쉽게 말하면 이제 성능은 빨라 저 대단 혁신적인 되는 거잖아요. 지금 얘네들은요, 그렇죠, 100만 큐비트짜리, 쉽게 말하면 뭡니까, 100, 그러면 구글이 개발하는 100큐비트짜리보다는 성능이 만 배 정도 더 뛰어난 거잖아요. 그게 막 얘네들은 구글을요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꿈이 너무 소박해,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예. 그래서 실리콘의 이중적 성질을 활용해서요, 그렇죠, 특정 진동수의 적외선에 대해 투명하기 때문에 뭐 빛을 전달하는 매개체로 사용될 수 있고요. 이 이중적 특성은 여러 개의 어, 광자를 얽힌 상태로 만드는데, 얽힘이 핵심인 거죠. 그리고 위상 양자 컴퓨터라는 게 있답니다. 이거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쪽을 투자를 한대요. 이건 좀 기아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죠. 그죠? 이게 가장, 이게 쉽게 말하면 이제 양자 컴퓨터는 이제 일단은 작동할 때 0K, 쉽게 말하면 절대 온도를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양자 이론에 의하면 이온 트랩이나 광학 시스템 외에 양자 컴퓨터를 구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요. 어떤 특별한 위상 수학이 조건이 유지되면 그쵸, 그거는 좋은 수학은 여기까지 못, 그쵸, 제 신의 영역일 것 같은데요. 양자 컴퓨터는 상온에서 그쵸 안정적으로 작동한다. 예를 들어 동그란 고무줄이 무한의 긴 막대에 걸려 있다고 치자. 이런 경우 고무줄을 막대에서 분리하려면 고무줄을 잘라야 한다. 과일을 들이대지 않는 한 동그란 고무줄의 위상수학적 특성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리학자들은 오랜 세월 동안 온도에 관계없이 위상에 보존하는 물리계를 찾기에 노력해왔다. 이런 계를 찾기만 하면 위상수학적 배열을 이용하여 결맞음 상태에 있는 큐비트를 생성할 수 있다. 즉 양자 컴퓨터에서 제작 비용이 크게 줄어들고 안정성이 높아지는 거죠. 진짜 샘 올트만이랑 쉽게 말하면 지금 엔비디아랑 지금 한판 붙을 태세고, 그 뒤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잖아요.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양자 컴퓨터까지 먹으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양자, 쉽게 말하면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이 3조 달러가 아니라 시총이 30조 달러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죠? 예. 그리고 디에이브는 회사는 저도 들어봐서 알고 있어요. 캐나다에 본사를 하던 디에이브는 양자 터널링 방식, 어닐링 방식입니다. 양자 어닐링 기술을 사용해서 새로운 형태의 양자 컴퓨터를 개발하고 있는데, 요거는 모델을 시모델, 그러니까 어떤 겉뚜껑 정도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양자 컴퓨터의 모든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지만 개발자들은 5600 큐비트를 달성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정도면 다른 경쟁자들 훨씬 능가하는 수치다. 또한 DAV 시스템은 몇 년 안에 7000 큐비트의 컴퓨터를 개발한다는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그래서 DAV 양자 컴퓨터는 무언가를 최적화하는 분야에서 최고의 성능을 발휘한다. 이제 주요 투자자는 업무상 특정 매개 변수를 최적화해야 하는 정부기관과 대기업이다. 그러니까 이미 투자자들이나 살 사람들은 만들어 놓은 거죠. DAV는. 이 DAV는 제가 알기로는 상장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양자 컴퓨터는 신기술을 선점하기에 기업은 물론이고 미국의 정부까지 힘을 물어붙이고 있고, 그렇죠. 여기서 확실히 미국이 중국을 따돌려 놓으면 세계 1등은 한 100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참 이 재미있는, 정말 이런 SF적인 그런 어떤, 그렇죠. 예, 그것이 물리학과 만나니까 정말 어 진짜, 예, 정말 그런 마법 같은 세계가 펼쳐지는데, 그래서 이 책을 좀 추천하고 싶은데요. 미치오 카쿠면 믿고 읽는다. 이건 무조건 읽으세요. 그리고 제2의 엔비디아를 찾고 싶다. 이런 분들도 읽으세요. 양자 컴퓨터 공부하기 싶은데 너무나 어렵다. 이것도 사실 재미는 있는데 그렇게 쉽게 이해할 수는 없지만 굉장히 쉽게 쓴 겁니다. 그리고 이것저것도 아니고 그냥 밝은 미래를 꿈꾸고 싶다. 근데 내가 똑똑하고 싶다.
나는 싶어져서 과학책을 읽고 싶어라고 하는 분들 읽어도 좋습니다. 근데 좀 더 기술 현황과 앞으로의 전망에 관한 이야기가 조금 더 있었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5점 만점에 4.5점 정도 주고 싶습니다. 끝까지 들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